통조림은 식품을 가열, 살균하여 보관할 금속통에 넣어 밀봉해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한 가공식품을 말하는데요. 음식을 담고 밀봉해 용기 내의 공기 유통을 차단하면서 외부로부터의 미생물 침입을 막고 내부의 미생물은 가열하여 살균함으로써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아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것이죠. 이 통조림이 존재하기 전부터 사람들은 오랫동안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 힘썼는데요. 가장 흔하고 좋은 방법은 건조하거나 소금에 절여 염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음식을 건조하는 방법은 기원전 12,000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햇빛 아래서 말리거나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놔두면 알아서 건조가 진행되니 제일 먼저 쉽게 보존했던 방법인 걸로 추정되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덥고 건조한 기후의 특성을 이용해 밀이나 과일, 채소, 고기들을 전부 건조시켰다고 하죠. 또 아주 옛날엔 소금에 염장시키는 방법을 고기에 많이 사용했는데 수분이 많고 미생물이 많은 고기를 소금에 염장해 수분을 빼고 부패를 막을 수 있었고, 여기에 훈연을 하는 방식을 합쳐 수개월에서 수년이나 보존기간을 늘릴 수도 있었습니다. 고기 말고 채소나 야채를 절인다고 하면 떠오르는 음식인 피클이 있는데요. 초기엔 정말 소금물만 넣어서 보관했지만 이 방식은 은근히 금방 상했기에 재료를 소금으로 절여서 수분을 뺀 다음에 식초물에 담가 만드는 방법으로 대부분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조와 염장과 더불어 대표적인 보존 방식인 훈연이 있는데요. 훈연은 음식을 연기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간이 토기를 만든 후 우연히 연기가 음식에 밴 것을 보고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추측하죠. 영상을 만들려고 글을 쓰면서 궁금해진 것이 있는데, 훈연은 왜 고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제 닭고기나 연어, 오리는 지금껏 많이 본 것 같은데 훈제 채소는 좀 생소한 것 같아서요. 이것의 이유엔 지방의 역할이 크다고 합니다. 연기의 맛과 향을 맡은 페놀류, 유기산, 알데히드 같은 성분이 지방에 잘 녹아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방이 많은 육류는 훈연의 풍미를 골고루 받지만 지방이 거의 없는 채소는 연기가 녹아들지 못하고 겉에만 빠르게 쌓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기보다 훨씬 작기도 해서 조절하기도 힘들고요. 겉에만 빠르게 쌓이면 쓴맛밖에 안 나기 때문에 육류에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하죠. 그렇다고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고 기름을 바르면 지방층이 생기고 짧게만 훈연하는 과정을 거치면 채소에도 충분히 스모크한 풍미를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훈제 고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지만요. 프랑스 혁명 전쟁과 계속된 영토 확장 전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참전하게 된 군인들 사이에서는 신선한 음식은커녕 그냥 먹을 게 없어서 허기와 괴혈병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1795년 나폴레옹은 12,000프랑을 상금으로 내걸고 군용 식량으로서 사용할 장기 보존용 식품 저장법을 공모했는데요. 여기서 12,000프랑이 얼마나 될까 해서 봤는데 1800년엔 하루 노동의 대가로 성인 남성이 평균 1프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12,000일을 쉬지 않고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이 기회를 잡은 사람은 1804년 프랑스의 제과업자이자 발명가인 니콜라 아페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1784년에서 1795년 동안 파리에서 요리사로 일했는데, 그는 식품을 보존하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유리병 속에 조리한 음식을 넣고 코르크마개를 끼워 열탕 속에서 가열한 후 밀봉시키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과학의 발전으로 음식이 왜 부패하는지 쉽게 알 수 있지만 옛날엔 세균의 존재를 몰랐는데요. 니콜라 아페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음식이 상한 이유가 산소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산소를 최대한 없애 병을 밀봉했는데, 그가 산소를 없애기 위해 가열하는 과정에서 세균을 없애고 차단까지 하는 것이었죠. 이 원리를 이용한 통조림 저장법을 아페르법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지금의 통조림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나폴레옹의 공모전에서 인정받아 12,000프랑을 바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던 시기인데 바로 내줄 수가 없었죠. 이후 1810년에 이 방법을 특허 없이 공개하면 12,000프랑을 내어주겠다고 프랑스 내무부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아페르는 동물성, 식물성 물질을 여러 해 동안 보존하는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 제조법을 모두 공개했고 그제서야 12,000프랑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하죠. 그가 만들어낸 병조림은 확실히 시대를 앞선 발명이었지만 유리병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무겁고 쉽게 깨지는 단점과 부피를 너무 차지한다는 것도 있어 전쟁 중인 군대에서 병조림은 맞지 않았죠. 이때 기술자였던 피터 듀란드라는 사람은 주석캔에 아페르법을 적용해 철로 만든 통조림을 특허냈는데요. 그는 1년 전 해외의 친구로부터 이 발명의 아이디어를 전해받았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조사한 결과 그 해외 친구는 방적기, 계량 석유 램프, 증기기관에 계량 등의 업적이 있던 발명가 필립 드 디라르라는 것이 알려졌지만 역사에 있어 공은 피터 듀란드의 것이 되었죠. 이때 통조림에 쓴 양철 용기를 틴 캐니스터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 캐니스터를 줄여 부르게 되면서 지금까지 캔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특허를 1812년에 브라이언 던킨과 존 홀이라는 두 명의 영국인 사업가들에게
기업들에게 1000파운드에 매각했고, 그들은 이 통조림을 개량해서 세계 최초의 상업용 통조림 공장을 세웠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1813년에 최초의 통조림 제품을 생산했으며 군용으로 납품했다고 하죠. 유리로 된 병조림과는 다르게 철로 된 통조림은 병조림의 단점을 모두 보완했고, 깡통 자체를 조리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어 별 다른 것 필요 없이 통조림을 연체로 구워서 음식을 따뜻하게 익혀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후 통조림 자체의 발전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통조림 따개의 발전은 엄청 다양하게 일어났는데요. 지금은 캔을 딸 수 있는 손잡이가 붙어있지만 초창기엔 칼과 망치로 뚜껑을 개봉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제조사에서도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통조림을 따는 게 귀찮은 군인들이 여기에 총을 쏴 통조림에 구멍을 냈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 방식이 처음 바뀌게 된 것은 약 50년 뒤인 1858년 미국의 에즈라 제이 워너가 통조림 따개를 만들면서였습니다. 위 사진이 캔 오프너 특허번호 19063의 도면이고, 총검 모양의 캔 따개였는데 금속 가드가 너무 깊이 박히는 것을 막고 칼날의 방향을 나처럼 바꿔서 통조림의 가장자리를 톱처럼 잘라냈었다고 합니다. 꽤나 위험해서 가정용으로는 못 썼다고 하지만 바로 일어난 미국 남북 전쟁에서 유용하게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수많은 형태의 캔 따개의 발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866년엔 열쇠처럼 생긴 따개 트위스트 키가 특허를 받았고, 1870년엔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회전식 커팅위를 사용하는 캔 따개가 발명이 되었죠. 그나마 가장 안정성 있는 회전식 오프너가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었고, 개량을 계속해서 거쳤다고 합니다. 약 100년이 지나고 1959년 미국에서 드디어 우리 모두가 알고 지금도 사용 중인 따개가 만들어지는데요. 1940년대 기계 조작자로 일하던 에멀 프레이즈는 아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공구 공장을 열고 나사나 군대에 납품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1959년 친구, 가족들과 함께 피크닉을 하다가 캔 따개를 집에 놓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맥주 캔을 따려 했는데 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는 별다른 도구가 필요 없는 방식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해 말 풀탭 방식의 캔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캔과 따개가 아니라 캔만 있어도 그냥 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는 1963년에 정식으로 특허를 내었고, 이것을 세계 8위의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알코아 코퍼레이션에 팔았습니다. 원래는 지금과 다르게 뚜껑을 따면 따개 부분이 함께 떨어져 나갔는데, 당연히 떨어져 나간 이 작은 따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땅바닥에 버렸는데요. 이것 때문에 여러 사고가 나게 됩니다. 해변에 떨어진 따개를 아이들이 밟아 다치기도 하고, 이걸 맥주에 빠뜨린 걸 모르고 그대로 삼켜버리거나 동물들이 이 작은 따개를 삼켜 죽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이것을 문제 삼은 환경운동가들의 압력이 있었고, 1975년 지금 사용되는 스테이탭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고가 많았던 풀탭과는 다르게 캔을 딴 후에도 뚜껑에 남아있도록 말이죠. 이것으로 지금의 완벽한 통조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통조림은 우리나라에선 1892년 일본인들이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전복 통조림을 제조한 것이 처음이었는데요. 정식으로 기업화한 것은 1910년 이전 털개 통조림 공장을 시작으로 조선총독부 통계연부에 따르면 전복, 장어, 소라, 게, 도미 통조림의 생산량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모아 다양한 통조림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911년부터 1920년까지 시행된 회사령으로 인해서 조선 사람이 회사를 세우려면 일본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물론 회사령 속 승인을 받은 회사는 없었죠. 시기상 이때 통조림 공장의 사장은 모두 일본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복 후엔 도망간 일본 사람들의 통조림 공장이 모두 한국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지만, 통조림의 필수 재료인 캔을 만들 기술이 없어 전량 수입을 하다가 1970년대에서야 국내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다양한 통조림들이 나오고 있죠. 정말 모든 것을 넣을 수 있다 보니 여기에 기상천외한 것들을 넣은 통조림들이 많은데요. 곤충, 돼지뇌, 뱀, 악어, 아르마딜로, 전갈 등을 통조림으로 만든 이상한 것들이 많지만, 제일 유명하고 세계에서 인정받은 통조림은 수르스트레밍 통조림으로, 수르스트레밍은 세계 최악의 악취 음식이라고 알려진 요리이죠. 스웨덴 전통 발효 창어 요리인 이것은 의외로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데요. 청어와 소금과 물만 있으면 된다고 하죠. 소금물에 청어를 넣어 상온에서 발효하고 통조림용 캔이나 항아리에 넣어 반년에서 1년 정도 숙성하면 완성된다고 합니다. 냄새가 얼마나 강하면 저러나 싶은데, 1981년 독일에서 입주자가 아파트 안에서 수르스트레밍 통조림을 까서 악취를 풍겼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아무 통보 없이 그 입주자를 바로 강제 퇴거시켜버린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재판장과 변호사 앞에서 이 통조림을 직접 가서 보여주니 제발 치워달라고 말하며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죠. 냄새가 너무 강해 실내에서 개봉하면 며칠간 그 냄새가 빠지지 않는다고 하죠. 세계에서 이것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한국 내의 통조림 중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통조림은 남자들이라면 다들 알만한 해물 비빔소스가 아닐까 합니다. 군대에서 제공되는 해물 비빔소스는 해물 통조림과 양념장을 섞어 만든 소스로 이름 그대로 밥에 비벼먹는 용도로 제공된 통조림이죠. 해물 비빔소스 내용물은 낙지 24%, 오징어 3%, 새우 3%와 소스는 고추장, 물엿, 고춧가루, 그리고 해물 액기스, 부가적인 양념으로 되어 있는데요. 낙지의 비율이 높아 씹는 맛이 있을 것 같지만 전부 죽처럼 으깨져 질척하고, 당연히 해산물이면 해결해야 하는 비린맛을 전혀 잡지 않아서 누구나 싫어하는 맛의 음식이라고 하죠. 재료가 별로면 고추 베이스의 소스 맛이
맛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이 소스의 맛도 최악이었기 때문에 배고픈 군인들에게도 최악의 음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걸 주는 조리병은 통조림만 내주면 되니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모두가 기피하고 버려진 이 통조림을 하나하나 까서 음식과 쓰레기를 따로 버려줘야 하니 통조림이면서 은근히 손이가 정말 피해자밖에 없는 음식이었던 거죠. 이 해물 비빔 소스는 2019년 이후로 경영식에서 정식으로 퇴출이 되었는데 납품업체가 담합하여 공급한 군납 비리 음식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리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맛이 최악으로 없는 건 당연한 것이었죠. 다른 통조림은 모험심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면 볼 일이 없을 텐데 이 통조림은 아예 먹으라고 식탁 위까지 올려다 줬기 때문에 정말 맛과 더불어 다른 면으로도 최악의 통조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통조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